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제 느낌은 그런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코로나는 아닌데, 저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감기 걸린 게 한 40년 정도 된 걸린 것 같아요.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요번에 걸렸어요. 독감 주사, 저 4가짜리로 좋은 거 맞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설 지나서 뭐 실내 마스크도 해제한다니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공부를 해야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설이 껴 있어서 공부를 잠시 손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민법은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민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 때문에 어디 이동하시는 분들은 폰을 통해서라도 듣기만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민법은 이 감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하루라도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알았죠. 그죠? 매일 해야 된다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민법은. 내용 자체는 뭐 그런데 표현 자체가 늘 말씀드렸죠. 무슨 외계어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복을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설 때 이제 그래 정환이 말대로 30분이라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짓눌러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특히 설 당일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기 그렇게 쉽지 않죠, 그죠? 책을 펼치고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고래도 틈틈이 유튜브 같은 거 보시잖아. TV도 보시고 막 그때 강의 열어놓고 30분이라도 또 1시간짜리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들어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 때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강의를 듣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설을 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설 지나고 와서 민법 강의 들었을 때 11월 달이나 1월 달에 처음 들었을 때 그 기분, 그 기분을 느낄 거예요. 생소하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인사 많이 하죠. 김연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죠. 받으세요. 받아놨다가 쓰지 마시고 쟁여놨다가 올해 시험 당일날 쓰세요. 괜히 미리 복 다 받아뒀다가 다 써버리면 큰일 나니까 복을 주는 대로 다 받아놨다가 쟁여놨다가 시험 당일날 써먹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말이 되냐 자식아? 예. 생각하는 거예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속으로는 시험 당일날 써먹어야지. 이렇게. 자, 오늘은 79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 맞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봤고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봤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요건에 관한 거고요. 법률행위 특별 유효요건과 관련해서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법률행위에 별도로 필요한 유효요건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리라는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를 대리라 했습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값의 땅을 매각을 하는 경우에 그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2가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뭐하고 뭐였죠? 을에게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대리 행위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리권이 뭐고 대리 행위가 뭐냐? 여기에서 문제가 아주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대리의 기초라고 해서 대리가 뭐냐? 어떤 기능이 있냐? 사자와 구별하자. 대리의 종류가 뭐가 있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없는 행위가 있다. 그 구별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을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대리권. 자, 이 대리권 파트 속에는 일단 대리권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뜻.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이 있게. 그리고 중요한 거. 대리권의 범위. 의나 발생 원인은 뭐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먼저 대리권의 범위. 왜냐하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하게 되면 무권대리라는 게 있거든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을이 어느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에서는 이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 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개념 정도 확인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이 범위와 연결이 되는 건데 제한의 문제가 대리권이에요.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테마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핵심이 범위고요. 범위와 연결된 제한이 나오고요. 소멸 사유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리권 하면 요 6개의 목차가 도록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출제되는 지문이 이 중에서 어디서 출제된 건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보다 빠르게 튀어나온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목차를 일단 잡아주시고 자, 그럼 대리권의 뜻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을의 입장에서 대리권이라는 건 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을은 누구 땅을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갑수의 땅을 팔아주는 거죠. 그럼 을의 대리권이라는 건 타인을 위한 거예요. 타인, 자기 자신을 위한. 이 권이라는 게 뒤에 권리, 권능, 권한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권자가 붙는 게 권리가 있고 권능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 중에 대리권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권한이란 게 뭐냐?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이게 권한이에요.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다. 권리다. 권리가 아니니까 권리의 반대면이 뭐가 있어요? 권리의 동전의 양면, 의무라는 게 있죠. 권리와 의무라고 세트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대리권이 권리가 아니니까 대리인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없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이 팔아줘야 될 의무가 있냐? 없어요. 그래서 을이 안 팔아줬어. 갑이 을한테 야, 내가 너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 왜 안 하냐? 책임져라. 난 너만 믿고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파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의 뜻과 관련해서 그 성질, 권한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권리가 아니라는 거. 권리가 아니어서 의무도 없고 책임이란 것도 없다는 거. 그걸 일단 대리권 뜻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뜻과 성질이 나와 있죠. 뭐 이건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대리권 발생 원인이 나왔죠. 이 대리권 발생 원인이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기출지문 중에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는 대리권의 범위로 구별한다라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죠. 대리권의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는 뭘 갖고 구별한다? 대리권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합니다. 자, 그중에서 법정 대리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걸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법정 대리권, 친권 같은 것들이 있죠. 또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부부 사이에서는 배우자의 일상가사와 대결, 일상가사라는 건 의식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식주, 일상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든지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게 법정 대리죠.
이렇게 법정 대리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간단히 확인하시고 중요한 게 임의 대리입니다.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줘요. 이걸 수권행위라고 해요.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 이게 임의 대리죠. 자, 여기서 수권행위, 의의가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의사표시, 법률행위죠. 그죠? 그걸 수권행위라고 하자. 자, 이때 수권행위 성질과서 동그라미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수권행위는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본인의 단독행위예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을이 바쁘다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겨요.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을은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나는 바쁜데 왜 나한테 부탁하고 지랄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해야 줄 의무가 아까 없다 그랬어요. 책임도 안 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권행위가 있게 되면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을에게 뭐가 생긴다 그랬죠? 대리권이 생깁니다. 즉 각과 을 사이에 무슨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권행위의 유일한 효과, 을에게 대리권 발생.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통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이 바쁘다고 거절을 하면 갑은 포기를 하거나 을을 꼬시죠.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내가 정해지니까 내 잘만 팔아줘. 그럼 내가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요청을 하죠. 을은 바쁘다고 거절했다가 수수료 주겠다니까 그제서야 오케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갑하고 을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죠? 을은 갑으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팔아줘야 될 의무가 생기고 잘 팔아줬을 때 갑에게 수수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이때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별도로 요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죠? 그죠?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요건 수권행위고 갑에게 수수료를 줄 테니 팔아달라. 을이 알았다. 그걸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는 뭐가 생겼다? 권리와 의무가 생겼어요. 이렇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발생케 하는 요 수권행위하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 권리 의무를 발생케 하는 요거를 구별합니다. 구별하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원인관계라고 불러요. 원인관계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수수료를 괜히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수락을 했죠. 계약입니다. 계약. 요거를 원인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인관계. 그래서 단독행위인 수권행위하고 기초적 내부관계라고도 부르는데 본인과 대리인 사이 원인관계, 즉 계약관계를 개념상 구별해야 됩니다. 보통은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수수료도 주겠다고 계약도 같이 해요. 보통은.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행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걸 구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려면 본인과 대리인 간의 수권행위 외에 별도의 계약이 존재해야 되고 이 계약을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부르면서 양가를 한번 이걸 구별해야만 됩니다. 즉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고 수권행위를 통해서는 대리권이 생기고 원인관계는 계약이고 원인관계를 통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개념상 구별해야 돼요. 다만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죠. 우리 민법이 특별하게 이 원인관계가 원인관계가 끝나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의 행위라면 이게 같은 거라면 이게 종료되면 이것도 당연히 종료돼서 대리권이 소멸하겠죠. 하나라면. 그렇죠?
저게 하나의 행위라면 원인 관계가 끝이 나면 당연히 대리권이 소멸할 거예요. 그럼 원인 관계가 소멸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는 규정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만들어놨나?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 원인 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라는 요 민법 규정을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민법은 원인 관계와 수권 행위를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원인 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라는 이 규정은 원인 관계와 수권 행위가 별개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특별한 규정이란 말이죠. 아, 잊으세요. 표정 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잊어. 오늘은 별개의 행위, 단 이게 종료가 되면 대리권을 소멸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딱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4번 수권행위의 방식. 법률행위는요, 원칙이 두 가지예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분류식입니다. 분류식이라는 건 일정한 방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말로 해도 되고요. 직접 만나서 전화로 해도 되고요. 카톡도 되고요. 문자도 되고요. 메일로 보내도 되고요. 정식으로 딱 서류로 써서 딱 부탁을 해도 되고요. 분류식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각을 의뢰할 때 보통 서류 같은 걸 주잖아요. 그죠? 그 서류를 주는 행위, 이게 수권행위냐? 아니에요. 서류를 주면서 부탁할 거 아니에요. 부탁을 하는 게 수권이에요. 부탁을 하는 거. 말로 부탁을 하든 문자로 부탁을 하든 카톡으로 부탁을 하든 부탁을 하는 행위 자체, 그게 수권행위입니다. 서류, 인감증명, 인감도장, 이걸 교부하는 행위, 이건 수권행위가 아니에요.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게 됩니다. 수권행위 분류식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뭐 개념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리권의 범위가 어딘지 밝혀져야 그 범위 내의 행위가 갑에게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걸 넘어버리면 무권 대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다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빠요.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럼 친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있는 학원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자식이 알아봤다고 제주도에 있는 학원을 덜렁 끌어왔네? 황당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되고 그 범위를 넘어버리면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이때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시험 문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가 문제입니다. 임의 대리는 어느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임의 대리는 뭘 통해서 생긴다고 그랬죠? 수권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내려면 수권 행위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무엇을 부탁했는가. 그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권 행위 해석의 문제가 생기고, 수권 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우리 법률 행위 해석이란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법률 행위 해석의 최종적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법원에 있었죠. 다 까먹으셨죠? 예? 괜찮아요. 정상이지 뭐. 43페이지. 43페이지 가면 하단에 5번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런 건 다 포함해서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죠. 다시 말해서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당사자 간에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주게 된단 말이죠. 그 판례를 집중해서 출제를 합니다. 81페이지로 돌아옵니다. 4번 대리권의 범위, 2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 하단 오른쪽. 양가를 1번 수권행위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판례도 대리권의 범위 행위인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나 그 해석에 따라서 판단할 것. 그 다음 원칙이 있죠.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 수령 대리권의 범위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 대리권이 포함된다. 여기서 능동이란 건 대리인이 상대방에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능동이에요. 화살표로 기억하시면 돼요. 을이 병에게 뭘 하는 거. 반면에 수동은 병이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동 수령 대리권이 포함되는데 이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좀 전에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합니다. 병이 계약금을 줍니다. 을이 그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을이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면 을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으면 무권 대리가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을이 계약금 따위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면 받으면 되는 거고 받으면 유권 대리로서 그 받은 건 갑에게 효력이 생긴단 말이죠. 즉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수령해버리면 마치 갑이 수령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수동 대리권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 대리권이 포함된다. 그래서 네 번째 줄 81페이지 맨 밑에 판례 아주 잘 나옵니다. 네 번째 줄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돈 받을 권한도 있다.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돈 받을 권한도 있다. 다음 페이지 구체적으로 관련 판례 1번. 자, 요거는 좀 전에 봤던 계약 체결 대리권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데 단순히 계약 체결 대리권하고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이렇게 둘로 구별하죠. 계약 체결 대리권은 말 그대로 야 네가 좀 팔아줘. 여기까지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좀 팔아달라. 여기까지 부탁을 한 거고 요 밑에 거는 네가 다 해. 등기도 네가 넘주고 서류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다 해. 결과만 나한테 가져와. 이게 포괄적 대리권이에요. 이렇게 계약 체결 대리권 앞에서 봤던 거 하고 지금 보는 1번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디서 달라지냐? 계약 체결, 돈 수령, 그 다음 연기. 병이 며칠만 말미를 더 달라. 1월 말일날 돈 주기로 했던 병이 연락이 왔어요. 을한테 2월 말일까지 주면 안 될까요? 했을 때 을이 그걸 연기해 줄 권한이 있는가? 여기서 달라지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계약 체결 대리권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연기 권한에서 포인트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건 물으시면 안 돼요. 왜요는 일본 노래니까 물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 다음 거 해제. 이건 당연히 없죠.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지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은 없죠. 당연히 해제권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연기 권한이 있다. 2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해제 등 일체의 권한 이런 거 없다. 일체의 처분권 같은 거 없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앞에 있는 판례하고 1번, 2번까지 요걸 기준으로 딱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에서. 3, 4, 5번은 나중에.
그다음 두 번째, 좀 전에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수권행위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 네가 이 땅 좀 처분해달라. 근데 처분이란 건 우리는 흔히 처분이라면 팔아먹는 거 생각하죠. 근데 담보대출 받는 것도 처분이에요.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갑이 이렇게 처분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게 팔아달라는 건지 담보대출을 받아오라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임의대리권 같은, 법정대리권은 법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데 이 수권행위가 애매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충 규정을 하나 만들어놨다. 118조. 118조를 보면 대리권의 범위라고 해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하면 권한이 불분명한이란 뜻이고요. 대리는 임의대리인은 이란 뜻입니다. 왜? 법정대리는 법에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결국 118조는 임의대리에 적용이 되고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이 되는 보충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리인은 1호 보존행위, 2호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계량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행위, 예컨대 갑이에게 가옥 주택의 관리를 맡겼어. 근데 주택에 뭔가 하자가 생겨서 수선해야 되죠. 이게 보존행위예요. 이용, 임대차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이용이에요. 계량,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주택의 가격을 올리는 거, 이게 계량이에요. 간단히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보존, 수선행위, 이용, 임대차, 계량,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관리행위라고 불러요. 관리행위. 대립이 되는 게 뭐예요? 처분행위예요. 처분. 그러면 첫째,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대리는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뭐는 못한다? 처분행위는 못한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어떻게 지문이 나올까요? 관리행위를 무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처분행위는 못하는데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만 무제한,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다음 세 번째 외울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존행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행위. 오른쪽에 보면 83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6개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옥수선, 네 번째 본인의 부동산이 미등기인데 임의대리인이 보존등기하는 경우, 여섯 번째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한테 변제기가 도래해서 안 갚으면 연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갚아. 이것도 보존행위입니다. 그 세 가지 정도는 일단 기억해달라. 1번, 4번, 6번. 두 번째,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없는 거 기억하십니다. 할 수 없는 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이자 받고 사채로 빌려주는 거. 요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때 답이 예금을 주식으로, 예금을 사채로, 요런 게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리권에 보면은 좀 전에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딱 시험 문제는 거기서 집중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은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임대차 가서 볼 거니까 동그란 4번. 대리권 남용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대리권 남용. 아까요 제가 갑이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의리병에게 땅을 팔면서 계약금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령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문제는 을이 이 돈을 받았고 횡령을 해버렸어요. 그럼 갑은 돈 한 푼 받은 게 없죠. 그래도 병은 을에게 돈을 줬죠. 당연히 병은 갑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 땅 내놓으라 그러겠죠. 근데 갑은 한 푼 받은 게 없어.
갑이 땅을 순순히 줄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여기서 갑, 땅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왜 그러냐? 나중에 대리행위 가서 볼 건데요. 114조에 의하면 대리인의 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직접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114조에서. 그 의미가 뭐냐? 의리병하고 계약을 했죠? 직접 병이 한 거예요. 의리병으로부터 돈 받았죠? 직접 갑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의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해서 갑에게 주질 않고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과는 갑에게 이미 직접 발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리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는 유권대리입니다. 다만 의리 갑을 배신한 거죠. 그죠? 이런 걸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해요. 대리행위는 대리행위인데 대리권이 범위 내의 의리 돈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권한 내에서 수령을 했어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야. 하지만 돈을 갑에게 안 갖다 줬어. 즉 갑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임적 대리행위라 하더라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어떻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갑은 돈 한 푼 받은 게 없어도 의리 돈을 받았다면 갑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갑은 병에게 땅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병이 의리 요런 짓거리를 할 거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어. 요런 경우. 특히 알았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의라고 병이 짰을 수도 있죠. 그죠? 병이 의한테 돈 주면서 야 이거 나중에 뒤에서 반띵하자. 네가 받으면 갑이 받은 거 똑같으니까 난 갑한테 땅 달라 그러고 반띵. 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이 배임적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갑에게 무효로 처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조문이 없어, 조문이. 이런 일이 흔한데 이걸 처리하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 그래서 우리 외운 거 있죠? 107조 1항 단서 유추. 107조 1항 단서 외워주세요 그랬었죠? 지난주에 48페이지 조문 박스가 있어요. 107조 1항 본문과 단서로 나눴고요. 제가 107조 1항 단서라는 것 자체를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여기다 갖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0페이지 아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비진입 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거 대리권 가서 본다 그랬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비진입 표시 적용 범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83페이지로 돌아옵니다. 5번의 대리권의 남용의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걸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다. 효과 원칙적으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효하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여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7조 1항 단서가 뭔지를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달달달은 아니어도 107조 1항 단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렴풋하게나마라도 생각이 나야 돼요. 지문이 이렇게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대리행위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 개념 잡으시고요. 5번째 대리권의 제한이 나왔어요. 6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리권의 제한은 조문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가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 예.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계약이 뭐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세요.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하는 거. 이게 자기계약 형태의 대리예요. 문제가 생기겠죠. 지가 지한테 팔어. 쌍방대리는 이해관계가 충돌한 예컨대 매도인 매수인 서로 충돌하죠. 갑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럴 거고 을은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할 거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리인, 양당사자 대리인이 동일인이야. 이게 쌍방대리예요. 그럼 어느 경우에나 을 혼자 북치고 장구치잖아요. 그죠? 이거 금지해야죠. 그래서 자기약 형태나 쌍방대리 형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조문 보겠습니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또 하나 채무이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 채무이행도 자기약 쌍방대리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24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민법은 원칙을 물어보는 것보다 예외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원칙만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예외를 물어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야. 원칙만 물어보면 원칙만 하면 되는데 예외를 많이 물어보니까 예외만 하는 게 아니라 원칙도 알아야 되고 예외도 알아야 되는. 그죠? 요 허용되는 경우로 생각해보자. 허용되는 경우 84페이지 조문 확인했고 의의 받고 원칙적 금지 봤어요. 그런데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번 본인 허락이 있는 경우 이건 당연한 거고 조문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하나가 채무이행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을이 갑의 재산관리 대리인이에요. 근데 빌려준 돈이 있어. 채권자야. 채무자의 대리인 겸 채권자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 갚을 날짜가 되면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안 갚으면 연체자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을이 갑소유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이 변제. 채무 이행이라는 게 쉽게 그냥 돈 갚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할 수 있다. 자기계약 형태로 기한 노래 채무를 자기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또 하나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놈을 대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부르죠. 정확한 민법상 명칭은 차주, 대주입니다. 근데 얘가 사채업자야.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있냐? 알선업자가 끼어있어요. 사채 알선업자. 이 사채 알선업자를 우리 대법원은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으로 봐요. 즉 쌍방대리인으로 봐요. 두 번째, 돈 갚아야 되죠. 갑이. 차는 날짜 되면 돈 갚아야 되잖아요. 돈 갚는 게 뭐예요? 채무이행.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병한테. 근데 이렇게 갚았어요. 쌍방대리인에게 변제한 거죠. 이게 유효한 변제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쌍방대리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냐의 문제가 생겨요. 유효다. 유효다.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다. 그런데 유효한 변제다. 이번에 보면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 이렇게 돼 있어요.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지만 유효하다. 또 하나가 4번.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누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법무사. 매도인 매수인 따로따로 맡겨요? 한 사람한테 맡겨요? 한 사람한테. 그게 쌍방대리죠. 그죠? 이렇게 자기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중에서 1번, 2번, 4번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달라.
그리고 양가로 3번 위반을 했다.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가 되는데도 했다. 그러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무권대리. 자기약 쌍방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자기약 쌍방대리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무효가 되고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죠. 동일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갑도 응찰하고 병도 응찰하는데 갑에 대리인 을이 병에 대리인 을이 응찰을 했다. 무효다. 무권대리로서 무효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하면 안 된다. 이게 124조가 됩니다. 또 하나가 119조예요. 119조는 대리인이 여럿 있어요. 갑이 을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병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대리인이 여럿 있죠. 문제가 생기죠. 따로따로 할 수 있냐? 같이 해야 되느냐? 따로따로 하는 걸 각자들이, 같이 하는 걸 공동대리 하는데 원칙이 각자들이에요. 원칙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을은 정에게, 병은 무에게 매매 계약을 각각 했어요. 이중매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제한을 가해. 어떻게?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이 제한은 법률 행위로 제한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법률 행위로 제한하는 게 뭐예요? 임의대리 수권행위. 갑이 을하고 병하고 을하고 병한테 부탁을 하면서 야 니들 둘이 공동으로 해. 그게 법률 행위로 제한하는 거. 법률 규정은 친권. 법에서 정해놨어요.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그래서 119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85페이지 하단에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에서 다른 정한 바가 뭘까요? 공동대리 제한.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각자 할 수 없다.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생각하자. 원칙 각자들이. 특히 119조는 조문이 잘 나와요. 원칙적으로 공동 이렇게 나와요. 원칙적으로 공동. 틀린 원칙이 각자입니다. 조문 자체가 잘 나오고요. 두 번째,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의 의미. 자, 미성년자 갑이 있고요. 부모가 있어요. 얘가 학원을 다니려고 해요. 학원을 다니면 학원과 계약해야 되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줘야 되죠. 결국 갑이 다녀야 될 학원을 부모가 결정하고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A 학원 보냅시다. 공동으로 결정해야 돼요. 뭘 공동으로 결정해야 돼요? 의사. 공동결정. 어느 학원을 다닐지, 어느 학원과 계약을 할지 공동으로 일단 결정해야 돼요. 머리를 맞대고. 자, 결정했어요. A 학원. 계약해야 되죠.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이 학원에 다닐 거다라고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표시. 둘이 같이 가서 표시해야 될까요? 혼자 가도 될까요? 혼자 가도 되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공동의 의미가 뭐예요? 의사를 공동으로 결정해라. 의사를. 이거 공동 결정해라. 표시는 똑같네, 색깔이. 표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을, 병이 A 학원을 공동으로 결정한 다음에 을 혼자 가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계약을 했더니 교재를 주래? 받아와야죠. 수령이죠. 병 불러서 같이 받아야 돼? 혼자 받아올 수 있어요? 혼자 받아올 수 있죠. 즉 공동대리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표시행위와 수령대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공동의 의미는 능동대리를 할 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즉 공동대리 제한은 능동대리에만 적용될 뿐 수령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아이가 다녀야 될 학원을 부모 공동으로 결정해요. 99.99% 엄마 혼자 결정해요. 엄마 혼자 결정하죠. 아빠가 갠세란 말씀 안 해. 또 토착외고 소리 들으라. 끼어들면 엄마가 한마디 하죠. 애가 몇 학년인지 알아? 이거부터 나오죠. 늘 나오는 거. 애가 몇 학년인지 알아? 2학년인가? 몇 반인지 알아? 당연히 모르죠.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 이렇게 잔소리만 들어요. 즉 엄마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공동으로 결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면 가백에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특히 요 강의 부분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초중고등학생 다니는 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요 강의 들을 때는 애들 못 듣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부모님이 오셨고 우리 애가 옆에서 듣더니 내가 지금 다니는 학원 엄마 혼자 결정했잖아. 저 아저씨 말에 하면 무효네. 나는 다닐 권리도 의무도 없네. 나 안 가. 저희들이 팼다고 뭐 얘기를 하시는 거 패면 안 되죠. 본인이 무권대리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위반의 효과 네 번째 줄.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했을 때 무권대리가 된다.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대리권을 보고 있고요. 6가지 테마 중에서 5가지 했고요. 마지막인 대권 소멸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조문 2개 암기하시면 돼요. 127조하고 128조. 127조는요. 법정대리, 임의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인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사유고요. 대리인은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에 계시 파산까지가 대리권 소멸사유예요.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본사, 대사, 성파 이렇게. 첫째, 본인은 사망만입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에 계시 이런 건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대리인은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에 계시나 파산까지 대리권 소멸사유인데 여기서 첫 번째, 한정 후견 계시. 대리인의 한정 후견 계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두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에 계시나 파산은요. 대리인 후의 문제예요. 멀쩡했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놨더니 성년 후견에 계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이미 성년 후견에 계시가 된 자,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내가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건 괜찮아요. 2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문 암기하시고 밑에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문 암기를 통해서 그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그런 지문들을 추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시 128조.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예요. 자,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대리행위의 효과가 가백에 발생하기 전에 즉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수권행위 처리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뭐라 했죠? 원인관계의 종료. 이렇게 임의대리권 소멸사유가 2개지. 수권행위 처리하고 원인관계의 종료. 이렇게 조문 2개를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3번 법정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이라고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번째 줄 친권상실 선고라고. 87페이지 위에서 3번째 3번 법정대리 특이한 소멸사유 중에 2번째 줄 법원의 친권상실 선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대리권 상실 선고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 상실 선고는 법원이 하는 거고요. 대리권 상실 선고 유일한 게 친권 상실 선고. 법정 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가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4번. 대리권이 소멸하면 어른 더 이상 대리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요? 만약에 그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나중에 무권대리 가면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하나 나와요. 그게 성립할 수는 있다. 자, 일단 대리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대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양가로 2번. 만약에 대리권을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했다면 원칙이 무권 대리가 돼. 요게 대리권 파트에서 기본 과정에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딱히 어려운 내용들은 없죠, 그죠?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할 뿐 어려운 건 없어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나 이해가 되지, 자식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건 다 백스니까. 자, 두 번째가 87페이지. 의리 대리권을 가지고 뭘 해줘야 돼요? 대리행위라는 걸 해줘야 돼요. 당연하죠. 대리행위. 자, 이 대리행위는 의뢰 입장에서 보면 누굴 위한 행위예요? 본인을 위한 거죠. 대리행위의 뜻이 뭐예요?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대리행위는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의리병한테 땅을 팔 때 자기 땅 팔듯이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리병한테 야, 이 땅은 내 땅이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땅임을 밝혀야 돼요. 갑수의 땅을 밝혀야 되겠죠. 그게 대리행위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목적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요건. 저 을병 사이에도 비진이 표시가 있을 수 있고 허위 표시가 있을 수 있고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을 수 있지요. 이걸 대리행위 하자라고 해요. 이 하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세 번째로 법률행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대리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능력이 문제가. 이런 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 방식,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 능력. 세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먼저 대리행위 방식. 고민할 거 없습니다. 114조에서 규정해놨어요. 자,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일단 1항만 이해를 합니다.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죠? 포인트가 뭐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대리행위 방식이에요. 요거를 대리 의사표시 이렇게도 부르고요. 조금 어렵게 현명이라고도 불러요. 본인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본인 이름으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매도인이 누굴까요? 본인, 매도인. 그럼 을은 나는 대리인. 쉽게 말하면 을이 병한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요. 땅 주인은 갑이고 매도인은 갑이요. 나는 계약을 대신해주는 사람에 불과해.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거를 짧게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라고 해놓고 어렵게 현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통해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때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 어떻게 해야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는가? 세 번째 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돼 있고 이거를 대리의사 표시라고 하고 현명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때 본인을 위한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효과. 나의 행위의 효과, 권리와 의무. 그거를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시키겠다. 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죠? 그 현명의 뜻이 되죠. 자, 2번, 3번 건너뛰고 4번. 어떻게 현명을 해야 될까? 분류식이에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명도 의사표시입니다. 분류식이라고 그랬어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또 꼭 나는 대리인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되느냐? 아니다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이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계약이다. 본인을 위한 계약이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만 하면 돼요. 이거를 조금 어렵게 행위의 타인성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의 타인성. 현명의 방법 양가로 1번 밑에 두 번째 줄. 현명도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분류식이므로 일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갑의 대리인을 또는 매도인 갑 대리인을
이런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대표적인 현명이 하나 있습니다. 위임장 제시. 갑이 써준 위임장을 을이 병에게 제시. 위임장이 뭐예요? 일 부탁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맡기는 서류. 위임인 갑, 수임인 을, 위임의 내용 A 토지 매각.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서류를 위임장이라고 하는데 그 위임장을 병에게 보여주면 병은 갑이 을한테 부탁을 했구나.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대표적인 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을이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근데 계약서에 매도인 을이라고 썼어. 도장 꾹 찍었어. 이것도 대리행위가 되느냐? 된다.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위임장을 보여줌으로써 현명을 한 거 아니냐.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봐야지 이걸 기준으로 타인 물건 매매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뢰 행위를 타인 물건 매매로 봐서는 안 되고 즉 매도인 을로 봐서는 안 되고 갑으로 봐야 된다. 위임장을 제시하거나 명칭 직함 등의 사용을 통해서 대리행위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기만 하면 현명은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양가로 4번 관련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갑을 대신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에는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을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매도인 안에다가 을이라고 쓰고 을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해서 을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물건을 매매한 걸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대리행위로 봐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위임장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란 말이죠. 그런데 을이 아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대리인임을 밝히지도 않았고 갑수의 땅임을 밝히지도 않았고 위임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을이 갑에게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요.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이 땅은 내 땅이요. 자기 땅인 양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 현명을 하지 않았죠. 그럼 대리행위도 아니다. 아니지. 그럼 누구의 행위야? 을 자신의 행위겠죠. 115조. 대리인이 89페이지 맨 밑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을 자신의 행위를 본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현명을 하면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현명을 하면. 안 하면 매도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누구 땅을 판 거야? 갑수의 땅을 판 거야. 이게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예요. 현명을 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매도인이 을이 되는 거예요. 을. 모든 책임을 을이 지는 거예요. 그게 115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을이 요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라고 알았거나 할 수 있었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을이 병하고 수차례 갑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계약을 해왔어요. 이렇게 대리행위가 수차례 누적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굳이 을이 현명하지 않아도 병의 입장에서는 대리행위나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14조를 적용해서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즉 대리행위가 된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결국 현명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대리행위가 되죠. 지문이 어떻게 나올까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는 있지요. 조금. 어떤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렇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받아들이시나? 예. 앞에서 봤던 목적 의사표시보다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요 조문만 딱 첫 번째 대리행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114조 1항과 115조 묶어가지고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그거를 딱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예요. 90페이지에 보면 뭐 잔뜩 나오는데 이건 지금 보시지 마세요. 괜히 봤다가는 거기 보면 타이틀만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대리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의리병한테 내가 갑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동그라미 3번은 의리 이 땅은 내 땅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3번 둘 다 대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판례는 보지 마시고 판례는 또 예외까지 나오니까 머리 터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 못 나. 그런데 오른쪽 위에서 두 번, 세 번째 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럴 땐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대리행위 방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두 개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